칠레 케이스는 피스코라는 이제 국민주가 있습니다. 이게 피스코인데 피스코를 마셔본 학생 있나 손 들어보면 좀 이상하겠죠. 맛있습니까? 마셔본 학생은 피스코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마시는 술인데 소주처럼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이게 잉카 콜라라는 이게 잉카 콜라예요. 이게 콜라인데 색깔이 이래요. 근데 아마 이게 남미에서만 나는 콜라인 것 같아요. 저 잉카 콜라는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먹어봤는데 뭐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달달해서 센 술하고 이렇게 섞어서 칵테일을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칵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코 샤워 이런 거 많이 마시죠. 그런 식으로 마시는데 아무튼간에 뭐 술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주세를 칠레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은 이 회색에 해당되는 요 밑에 그 알코올 도수가 디그리가 이렇게 0도부터 이렇게 쭉 높아지는 거니까 디그리가 낮은 알코올 종류에는 이렇게 일괄되게 그죠? 한 27% 정도의 이 플랫 레이트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이 주황색이죠. 35도부터 이렇게 40도 사이에 있는 요 중간 구간은 1도가 증가할 때마다 주세율이 이렇게 퍽퍽 뛰어가지고 27도부터 47도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포셔널 텍스죠. 알코올 디그리에 이렇게 프로포셔널한 텍스 레이트를 적용하고 40도 이상의 이 고 알코올 도수 주류는 빨간색으로 다시 돼서 뭐 47% 정도의 이렇게 플랫 레이트 텍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 레이트로 시작해서 플랫 레이트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프로포셔널 텍스로 한다.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자기는 뭐 이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 도수라는 걸 기준으로 뉴트럴하게 어떤 술이든 상관없이 저 알코올 도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텍스 레이트를 적용하니까 저거는 뭐 차별이 아니다. 응? 내가 뭐 차별한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주로 뭐 독한 술을 많이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뭐 위스키나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빨간 구간에 많이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텍스 레이트를 많이 부과받으니까 저거는 차별이다. 그러면서 3조 위반이다. 3조 2항 위반이다. 낮은 도수의 술과 높은 도수의 술이 라이크 프라닥이면 3조 1항 1문 위반이고 뭐 라이크 프라닥은 아니지만 뭐 경쟁 관계 있다고 보면은 이제 2문 위반이니까 어쨌든 간에 3조 위반 2항 위반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과연 이게 그 라이크 프라닥이냐 뭐 아니면 뭐 직접 경쟁 관계 있는 제품이냐 하는 그 이슈 하나하고 이제 근데 그 이슈는 이미 뭐 이전에 그 케이스를 통해서 술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비슷한 색깔이나 또는 알코올 도수가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소스 머티리얼도 좀 유사하고 뭐 그리고 뭐 그 용도도 비슷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라이크 프라닥인 거고 조금 뭐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다르고 뭐 도수가 좀 차이 나고 뭐 이런 거는 라이크 프라닥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이고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는 뭐 그렇게 컨트로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컨트로버시한 거는 라이크 프라닥이라고 치더라도 과연 이게 similarly taxed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3조 2항 2문에 보면은 similarly taxed야 위반이 아닌 거고 similarly taxed되지 않으면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similarly taxed되냐 안 되냐 그 문제고 또 이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한 텍스냐 이거예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특히 3조 4항 같은 경우는 less favorable treatment를 수입품에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less favorable treatment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이제 주요 해석의 이슈로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favorable treatment를 국내 사업에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수입품에 불리하게 그렇게 취급을 한 거냐 그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e jure discrimination 할 때는 이 de jure 말이 뭐 as a law 원래는 그런 말인데 법률로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뭐 그런 말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딱 보기에 위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한 위반이에요.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위반. 법에 그렇게 차별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뻔뻔한 위반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de jure discrimination이라고 하고 그게 보기에는 위반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뉴트럴한 크라이테리아에서 뭐 차별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팩트를 좀 조사해서 이렇게 딱딱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잘 보면은 그게 이제 de facto 사실상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뻔뻔한 차별은 아닌데 그 사실상 차별을 가져오는 식으로 어떤 제도를 구조화하는 그런 것도 차별의 개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차별과 사실상 차별 이 두 개가 다 차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다 차별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원산지별로 만약에 차별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차별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미국산 소주는 뭐 몇 프로, 영국산은 몇 프로, 한국산은 뭐 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차별인 거 쉽게 아는데 대표적인 이제 de jure discrimination은 country of origin based discrimination이죠. 근데 이 어떤 객관적인 그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한다면 상당히 그 차별인지 아닌지가 상당한 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알코올 도수라는 걸 기준으로 여러 세율을 이렇게 구간을 설정한 게 과연 de facto 디스크리미네이션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국 소주 사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de jure discrimination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한국 술은 몇 프로, 영국 술은 몇 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죠? 술의 종류에 따라서 소주는 몇 프로, 위스키는 몇 프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주를 영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면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을 부과받으니까 또 한국 사람이 위스키를, 그죠? 위스키를 생산하게 되면 높은 세율에 이제 주세를 내야 되니까 뭐 어떤 나라가 특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차별을 받는 경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공평하게 너나 내나 이거 생산하면 이만큼 저거 생산하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차별이냐. 우리는 이제 objective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de facto discrimination 해당되느냐 아니냐 그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영국, 유럽산 그 유럽인들이 뭐 소주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자기 만들어본 기술도 없고 새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소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출한다는 게 굉장한 버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위스키를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액이나 이런 걸 좀 수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바틀링 해가지고 좀 마케팅하는 그 정도인데 그 위스키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 좀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말은 소주는 몇 프로, 위스키는 몇 프로 이렇게 했지만 그 자체가 어떤 도메스틱 리코 프로듀서에게는 상당한 페이버를 주는 거고 임포리트 리코 프로듀서에게는 이제 less favorable treatment를 주는 거기 때문에 de facto discrimination 이런 얘기죠. 알고 보면 discrimina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 경우는 더 어려운 게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딱딱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어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너나 나나 다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낮은 도수를 부과받는 이 35도 미만의 술과 높은 텍스 레이트를 부과받는 이제 40도 이상의 술, 그거는 뭐 이해가 가겠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이게 한도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텍스 레이트가 점핑을 하니까 이거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뭐 칠레가 뭐 뚜렷한 답변을 못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원래부터 그렇게 세율이 돼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건데 그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데 뭐 그런 정도의 답변. 이제 뭐 그거 자체가 과연 그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뭐 그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피스코는 여기 있어요. 한 35도 미만이에요. 그렇게 낮은 도수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높은 도수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주 고도수의 피스코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의 피스코가 이제 요 30도, 35도 그 사이고 그것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럴까요? 그런 좀 위스키들은 40도 되게 넘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 관계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간에 그 도수는 몇 도 차이가 안 나는데 세율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설정한 것이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데 그 어떤 그 차별을 일으키는 요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게 de facto discrimination으로 이제 판정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de facto discrimination의 어떤 해석이나 어떻게 그걸 판정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차이를 둘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설명하기 곤란한데 그 결과로 상당한 그 국내 산업을 좀 우대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는 그런 차별, 그걸 우리가 de facto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과연 그 위스키와 이 피스코가 라이 프로덕이냐 아니면 디렉트리 컴피티티브 서브셀 프로덕이냐 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의 어떤 관계를 결국 판정을 해야 되는데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일단 보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베버리지 이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성이 굉장히 큰 closely 아주 resembling한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like product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뭐 유사하긴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유사성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는 이제 like product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되는 거고 또 end use 그 용도를 보죠. 제품의 용도를 봐서 뭐 drinking habit이나 어떤 헤빗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드링킹 하는지 그리고 소비를 하는 어떤 occasion 어떤 경우에 소비를 하는지 또 마케팅 스트래터지 되게 생산자들이 두 종류의 알코올을 이렇게 시장에 마케팅할 때 그게 엔드 유스가 같은 경우는 같은 스트래터지로 마케팅을 하겠죠. 근데 다른 경우는 스트래터지가 상당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스트래터지로 그거를 과연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것도 엔드 유스가 유사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보고 뭐 가격이 이제 변동될 때 potentially 두 제품이 얼마나 그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팔릴 수 있는지
지금은 가격이 좀 다르지만 그게 만약에 가격 요소를 제외하고 가격 요소를 이렇게 빼놓는다면 두 제품이 potentially 어떤 정도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판매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엔드 유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두 제품이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리커 스토어나 이런 데서 같은 그 쉘프에서 같이 팔리는지, 조금 다른 유통 경로, 하나는 이제 대형 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다른 하나는 리테일 스토어에서만 팔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릴레이션십도 보는데, 가격이 이 제품이 10% 오르면 과연 이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을 보는 거죠. 또는 가격 대체성을 보는 거죠. 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비교 대상인 다른 제품을 소비하던 구매자들이 이 제품으로 얼마나 교체해서 소비를 하는지, 그런 걸 보면 두 제품이 실제로 이제 가격 대체성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뭐 바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제품을 이제 사기 때문에 뭐 가격이 프라이스 인덱스 통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변동됨에 따라서 이 제품의 이제 소비자들의 숫자가 뭐 줄어드는지 늘어주는지, 이제 그것과 동시점에서 또 같은 기간 동안 지금 비교 대상인 다른 제품의 이제 수요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를 통계를 좀 보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격의 대체 탄력성을 이제 실제로 상당히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대체 탄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이밀면서 이제 실제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뭐 망아지 강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제품이다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많은 동물의, 그죠? 또는 펫의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강아지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종류가, 그지? 종류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어떤 제품이 이제 라이브 프로덕이냐, 뭐 디렉트 컴페티티브 프로덕이냐, 그런 걸 판단할 때 결국에는 뭐 기다 아니면 아니다 판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판단할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마케팅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그 동원이 됩니다. 실제로 무슨 서베이하는 컴퍼니들도 많죠. 넬슨 뭐 서베이라든지 뭐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 제품이 뭐 이렇게 되면 당신은 뭐 저 제품으로 뭐 소비를 옮기겠느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제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필리핀, 타일랜드 케이스는 이제 우리 발표할 학생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커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필리핀 타일랜드 케이스 발표할 학생 누구죠? 태국. 바꿨나? 그런가요? 아무튼간에 필리핀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면, 이건 조금씩 달라요. 그 필리핀이 어떤 식으로 주사율을 정했냐면은 그 designated raw material을 이렇게 정해서 술을 어떤 그 만드는 그 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료의 종류를 이렇게 몇 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니빠나 뭐 이게 니빠가 뭔지 모르겠는데 코코넛 뭐 카사바 뭐 카모토 뭐 이런 걸로 원료로 제조한 그 술일 경우에는
그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리터당 뭐 14.68 페소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지정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술은, 그 이외라는 게 뭐 우리가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 생산하는 그 위스키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주로 시리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barley 이런 걸 만들잖아요. 포테이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죠? wheat 이런 걸 만들잖아요. corn. 그래서 이런 주로 수입 종류의 술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는 위에서 말한 뭐 이렇게 카사바, 뭐 니빠 이런 거는 이제 필리핀 내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원료인 거고, 주로 수입 제품이 많이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술은 이제 이렇게 높은 세율의 그 주세를 부과합니다. 이거는 14.68인데 여기 158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높은 세율이죠. 차이가 크죠. 근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도 그 술의 그 net retail price를 보고, 그 순수 소매 가격이죠. 소매 가격을 보고, 소매 가격이 비교적 싼 술은 세율이 높긴 하지만 싸고, 소매 가격이 more than 675 peso,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술이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 634 페소를 적용하니까, 필리핀 페소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에서도 그 제품의 그 net retail price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딱딱딱 바뀌게 돼 있어서, 그 국내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술은 원래부터 세율이 낮고, 수입 제품이 주로 사용하는 원료로 만든 그 술은 원래부터 높지만 그 제품의 가격에 비례해서 높은 가격의 제품은 높은 세율을, 낮은 가격의 제품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상대적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내국민 대우의 위반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뭐 한국 케이스나 뭐 또 칠레 케이스와는 좀 다르죠. 어떤 원료로 만들었느냐 그걸 보고 세율 차이를 두는 거고, 또 가격이라는 것까지, 가격 요소까지 컴바인해서 어떤 프로포셔널한, 가격에 비례하는 누진세적인 이제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원료 플러스 가격, 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세율 체계를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뭐 패널과 애플바디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읽어왔겠지만, 원래 패널은 뭐 그런 모든 소스 머티리얼을 사용한 술이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라이프 프로덕트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애플바디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패널의 견해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 최소한 그 동일한 소스 머티리얼을 사용한 술의 그 각 타입, 각 종류의 그 술, 이 소스 머티리얼은 이 술이 여러 개 있겠죠. 또 다른 소스 머티리얼은 또 다른, 딱딱딱 돼 있는데, 그 각각의 타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like product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like product의 범위를 그렇게 넓히는 거는 반대를 했어요. 애플바디가. 패널은 굉장히 넓혔는데 그걸 리젝트하면서 물리적 유사성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우만 like product인 거야. 패널아, 너무 넓게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second sentence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like product이 아니죠. second sentence는 directly competitive substitute product,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모든 distilled spirit 자체가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가격이 높건 낮건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거고, 뭐 반대하는 나라는 주로 필리핀 얘기했겠죠. 아니 어떻게 뭐 싼 술하고 비싼 술이
이렇게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싼 술을 사 먹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에펠레바디는 돈 없는 사람은 비싼 술을 못 사 먹지만 돈 있는 사람은 싼 술을 사 먹는다 이거예요. 비싼 술도 먹다가 싼 술도 얼마든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 경쟁 대체 관계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범위의 말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대체 관계라는 게 뭐 상당한 그 소비자 계층 범위 내에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직접 경쟁 대체 관계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산업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적용된 거고 그래서 3조 2항의 제2문 위반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뭐 아무튼 현재까지의 이제 에펠레바디의 포지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 트레이드적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그 제품 관계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 전 소비자가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상당한 범위의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경쟁 대체로 누리고 있으면 그게 직접 경쟁 대체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de facto discrimination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도 않아요. 뚜렷한 이유 없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자체가 어떤 국산품에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3조 위반을 좀 찾아낼 수 있게 그렇게 판결을 한다는 것은 각국이 어떤 제품을 이렇게 차등화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그러니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교육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자유교육을 좀 이렇게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그럴까요? 도구로 3조를 좀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적용된 경우 3조 2항 위문 위반인데 그 경우도 어떤 그 정부 정책의 어떤 공공 정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어떤 그 세율 차이 자체가 어떤 큰 경우는 그 자체가 어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저 조건을 충족한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공공 목적상 어떤 세율 차이를 두는 정책을 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트레이드는 활성화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제 3조가 넓게 해석되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그런 데 대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학설상으로 판례가 아니고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서로 다른 학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좀 급진적인 그 새로운 시각이랄까요? 그걸 제기한 이제 학설을 우리가 저 aim and effect approach라고 그래요. aim and effect approach라고 그래요. 저걸 뭐 제가 뭐 옛날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이렇게 국내 책을 보니까 저 이론이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뭐 저거를 뭐 2단계 접근법 뭐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국 책을 잘못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목적 효과 접근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aim and effect approach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유명한 그 하나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유명한 학자가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Fox and Eagle이 헤어에게는 like animal인데 furrier에게는 like animal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는 자기는 누구한테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겠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뭐 팍스에게 물려주거나 이글에게 어떻게 죽나요? 쪼여 죽나?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한테 죽나 저놈한테 죽나 뭐 나는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동물이 like animal이에요. 나는 걔를 like animal로 consider 하겠죠.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두겠죠. 근데 이 furrier는 팍스의 fur는 이글의 feather보다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like animal일 수가 없겠죠. 팍스는 엄청나게 훌륭한 애니멀이고 이글은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애니멀이니까 이 furrier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다른 애니멀이기 때문에 이 팍스와 이글이 과연 like 애니멀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피지컬 프로퍼티를 보고 피지컬 프로퍼티를 어떻게 보였어요? 팍스 앤 이글 뭐 이렇게 다리가 달리고 유기체로 돼 있고 한 놈은 땅에서 기어다니고 한 놈은 하늘에서 차이가 좀 나지만 또 무슨 end use 를 어떻게 봐요? 팍스 앤 이글을 둘 다 뭐 박제상에 갔다가 뭐 이렇게 박제도 하고 뭐 키우기도 하고 파밍도 하고 또 뭐 테리 클래시피케이션이야 뭐 이렇게 애니멀 쪽에 돼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먼저 봐야 될 게 지금 내가 두 동물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목적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헤어의 목적에 있느냐 furrier의 목적에 있느냐 그 목적을 먼저 봐야지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먼저 전제를 하고 헤어의 목적의 입장에서는 두 동물이 완전히 같은 동물로 비추는 거고 furrier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동물로 비추는 거니까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aim이다 이거죠. 무슨 aim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보고 그 aim 입장에서 그 헤어의 aim 입장에서는 두 동물이 이펙트가 죽임을 당하는 이펙트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뭐 라이프 프로덕이고 furrier 입장에서는 이펙트가 전혀 다른 이펙트가 발생하니까 그건 라이프 프로덕이 아니고 이렇게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im and effect approach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가 실제로 그 WTO가 설립되기 전에 게트 시절에 이제 두 케이스에서 US 몰트 베버리지 케이스하고 US 오토모빌 케이스에서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그 이론을 제창한 이제 그분이 이 당시에 게트 사무국의 칩 리걸 어드바이서였기 때문에 러슬러라는 분이 이제 칩 어드바이서였기 때문에 그 패널을 설득해서 이렇게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론이 이렇게 패널의 판정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패널 리포트로 나왔어요. 물론 그 리포트가 어답션이 안 됐기 때문에 게트 시절에는 이제 어답션이 컨센서스에서 돼야 되죠. 그래서 어답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안에 그 구속적인 판결로는 되지 못했지만 패널 리포트에는 그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 이론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몰트 베버리지의 경우에 비어의 경우에 그 라이트 비어가 있고 좀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있는 스트롱 비어가 있죠.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벨지안 비어나 이런 거는 스트롱 비어죠.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떻게 보면 맛없고 싱거운 비어, 뭐 미국 비어가 좀 그런가요? 그런 비어는 굉장히 라이트 비어예요. 그래서 그 두 비어 간에 이제 세율 차이를 좀 뒀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전통적인 이론이나 지금 이론에 따르면은 그죠? 뭐 비어 다 똑같은데, 그럼 뭐 라이프 프로덕트인데 세율 차이가 있어? 그럼 위반인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왜 세율 차이를 두느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고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캠퍼스에서 그 맥주 파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그 당시 뭐 히피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스트롱 비어를 먹으면 쉽게 취하니까 그지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거기 세율을 높게 매기고 라이트 비어는 낮게 매기고 그러면은 스트롱 비어 먹을 사람이 이제 라이트 비어를 먹는 거예요. 그럼 사회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그런 에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에임의 입각에서 보면 라이트 비어와 스트롱 비어는 전혀 다른 프로덕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트 프로덕트가 아니다. 그렇게 판결하니까 그 다음은 끝이죠. 게임 오버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라이트 프로덕트 이어야지 그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US 오토모빌 경우에도 3만 불 미만의 싼 자동차하고 그 이상의 비싼 자동차하고 미국이 세율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비싼 자동차는 세율을 높게 하고 싼 자동차는 낮게 하고 과연 그게 이제 3조 위반이 아니냐 그 문제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비싼 자동차는 이제 그만큼 배기량도 크고 그러면 이제 폴루션을 더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공기질도 더 저하되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제 공기질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비싼 자동차는 세율을 높게 해서 싼 자동차를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거다. 그런 에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 그게 또 판결을 해서 두 패널 리포트에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제 이제 패널에 이렇게 패널 리포트에 수용이 되는 하나의 그 어프로치로 이렇게 자리 잡았었어요. 실제로 그 라슬러 선생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제가 소품을 가져왔는데 이 쟁반하고 이 쟁반하고 근데 이 쟁반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게 저 페이퍼로 만든 거예요. 페이퍼.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그 컵은 종이로 만든 컵이 있고 내 플라스틱 컵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누가 저 플라스틱 컵 저런 거 저 바틀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컵이 여기 있다. 그럼 이게 라이트 프로덕트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근데 저 양반은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왜 지금 이게 이슈가 됐는데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Why? 뭐 이거나 이렇게 나중에 쓰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페이퍼는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뭐 거의 없고 이거는 그냥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죠. 바닷속에도 다 가라앉아 가지고 분해되지도 않고 페이퍼 컵은 굉장히 세율을 낮게 하고 이거는 세율을 높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페이퍼컵을 사용하고 뭐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게 상당히 그 합리적인 이유라면 둘러대는 게 아니고 뭐 그거는 그런 에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펙트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게 그 어떤 이펙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에임을 먼저 보고 그 에임에 입각해서 이펙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너럴 이펙트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 보호라는 거에 어떤 이펙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20조의 일반적 예외를 보면 게트 20조를 보면 General Exception 조항이 있죠. 그죠? 81페이지. General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A를 보면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 그래서 공공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이 협정의 어떤 조항의 위반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B는 뭐 Plan Human Animal Plan Life for Health를 보호하기 위한, 또 뭐 G는 Conservation of Exhaustive Natural Resources 계획이죠. 자연자원의 그 고갈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관련된 조치, 이런 것들은 이제 협정의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페이퍼컵, 그 플라스틱 컵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플라스틱 컵에 좀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해서 가급적이면 페이퍼컵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 세율 차이 때문에 이제 게트 3조 위반으로 그게 판정이 날지라도 이 20조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을 보호하거나 뭐 고갈 가능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면 그게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3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조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20조의 예외 허용이 되게 되면 3조 위반 자체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20조가 있긴 하지만 20조라는 게 1947년도에 쓰여진 조항이고, 거기에 리스트업된 예외 조치라는 게 10개 정도가 다 있어서, 그 당시에 무슨 심각한 무슨 사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현대적인 사회 문제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런 그 추가적인 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20조 자체가 굉장히 너무 작은 조항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조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많은 다른 현대적인 예외를 이제 규정해 놓는 게 필요한데, 그 협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컨센서스 레이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뭐 패널 리포트를 채택하는 것은 리버스 컨센서스지만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컨센서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0조를 개정할 때 그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조항을 모든 나라가 컨센서스에서 채택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룰 라운드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협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현대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조 자체에, 20조에 의존하지 않고 3조 자체의 해석을 통해서 그 3조의 범위가 너무 프로 트레이드적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나라들의 어떤 정당한 그 규제 권한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3조를 해석해야 되는데, 뭐 다른 요소들, 뭐 excessive, 뭐 similarly, 뭐 less favorable treatment,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like product, 뭐 directly competitive source product, 이런 거는 뭐가 like product이냐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철학적인 문제고,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조항들은, 그런 구별들은 like product 자체의 관계를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뭐 20조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위반이 아니니까. 예외를 들이댈 필요도 없는 거고, 3조 자체에서 그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단순히 20조에서 리스트업된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오픈된 거예요. 리스트가 오픈된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 그 에임 입장에서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많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하지만 incidentally discriminatory effect가 발생하는 그런 조치들이 3조 위반이 아닌 걸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그런 경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두 가지 조치처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어프로치가 이제 제창이 됐고, 그게 실제 패널 리포트에 이렇게 수용이 됐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WTO가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케이스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소주, 한국 소주, 뭐 칠레 뭐 해가지고 필리핀 해가지고 그 에임 앤 이펙트 티오리를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에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피지컬 프로퍼티를 보고 뭐 타릭 클래시피케이션 엔드 유스를 보고 판단해야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케이스들을 좀 읽어본 학생들은 뭐 이해가 가겠지만 에펠렛바디가 내세우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 20조 자체가 결국은 어떤 정당한 에임을 그 나라가 갖고 어떤 차별적인 조치를 하느냐 하는 그 에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20조 자체에 맡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에임을 20조를 읽어봐요. A, B, C, D 쭉 읽어보면 전부 그 에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에임을 에임에 대한 정당성의 분석은 20조 자체에 맡겨진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해결해야지 3조 자체로 가져올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3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위반이다 아니다 판결하는 거고 네가 어떤 에임을 가졌는데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거는 이제 20조로 가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믹스업하면 안 된다는 거고 뭐 20조에 뭐 에임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추가적인 에임을 만약에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20조 하에서 해결되지 않고 3조에서 라이크 프로덕트나 이런 걸 할 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20조의 그 리스트업된 그 에임들은 뭐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거나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나 뭐 인간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그 20조의 그 샤포 부분에 그 샤포란 말이 그 모자란 말이죠. 모자 여기 모자 쓰는 학생도 있는데 그 20조의 그 모자 부분을 보면 그 첫 번째 부분이죠.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A, B, C, D 뭐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조치들이 샷보로 와서 그 일방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매너로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국제교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subject to 그 말이죠. 그걸 조건으로 A, B, C, D, E, F, G 그게 정당화 사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조에 리스트업된 정당화 사유들은 그 조건을 충족돼야만 되는데 만약에 3조 자체에서 추가적인 에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런 조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 아비트로리하게 적용됐는지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없잖아요. 3조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에임의 정당성을 분석하는데 하나는 20조에서 그 샤포에 적용을 받고 다른 하나는 20조 자체에서 그냥 라이크 프로덕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그냥 위반이 아닌 걸로 되니까 20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샤포가 적용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샤포가 이렇게 서컨벤션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갖 그 에임들이 단순히 뭐 20조에서 말하는 에임이 아니고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침해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높은 세율을 매기고 우리나라는 인권 침해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낮은 세율을 매기고 그러면 그 에임의 정당성 그 정당한 에임이잖아. 그 에임에 비춰서 보면 저런 나쁜 나라에 생산한 제품하고 우리 훌륭한 나라에서 제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주장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뭐 레이버 컨디션 이런 것도 보고 뭐 온갖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도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죠. 중국이라는 참 후진적인 나라 또 그 자기 나라 국영무역이나 잔뜩 뭐 이렇게 지원하면서 막 그 싸게 또 환경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싸게 생산을 하는 그 제품하고 미국이라는 훌륭한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이
물리적 특성은 같을지라도 그게 서로 다른 제품인데, 왜냐하면 그런 나라를 그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보호와 인권보호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에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온갖 이제 얘기들이 다 뭐 휴먼 라이트 프로텍션이나 뭐 차일드 레이버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슬리퍼리 스로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20조로 그 문제를 그냥 떠넘기는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상소기구가 취하고 있는 굉장히 옛날부터 전통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어프로치죠. 물리적 특성이나 용도나 제품의 세 번 분류, 그걸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딱딱 보고 그냥 판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정반대의 그 조치를 취한 나라의 그 에임이 뭔지를 보고 그 시각에 입각해서 두 제품을 달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보는 에임 앤 이펙트 어프로치가 있는 굉장히 상반된 어프로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어프로치가 마켓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뭐란 말이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다른 말이 등장을 했냐면 An fox and an eagle can be seen as like animals to a hare, but they are different animals when their hair happens to be put onto the top of a tree.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뭐 이글과 폭스가 뭐 헤어한테는 뭐 같은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 헤어가 만약에 땅에 있을 때하고 나무 꼭대기 있을 때 그 경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땅에 있으면 폭스나 뭐 이글이나 다 그 위협적인 동물인데, 그죠? 나무 꼭대기 있으면 폭스는 못 올라오니까, 그죠? 이글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헤어의 그 목적 그것만 보고 어떻게 두 가지 동물의 그 라이크니스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 헤어가 지금 어느 시장에 놓여 있는지, 땅이라는 시장에 있는지 나무 꼭대기라는 시장에 있는지 그 시장의 컨디션, 환경을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같이 보고 뭐 에임 이펙트 티오리를 주하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말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살아있는 개와 죽어있는 개라고 해야 되나, 도그 미트가 과연 라이크 프로덕이냐,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뭐 에스키모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에스키모 시장이라면 그건 뭐 라이크 프로덕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좀 살아있는 개가 좀 더 프레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라이크 프로덕인 거고, 뭐 유로피안 마켓에서는 절대 라이크 프로덕이 될 수 없겠죠. 살아있는 개와 죽은 개는 절대 라이크 프로덕이 될 수 없겠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시장의 컨디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뭐 인도의 그 힌두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시장에서는, 그죠? 비프 앤 포크가 절대 라이프 프로덕이거나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일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접 경쟁 대체 관계이겠죠, 많이. 뭐 비프 값이 오르면 포크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비프를 차라리 먹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비프 값이 떨어지면 포크 먹던 사람들이 비프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라는 시장의 그 조건 요소가 이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어차피 그 시장에서 그 경쟁하면서 실제로 팔리는데 정부가 그걸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세율 차이를 다르게 하거나 어떤 도메스틱 레귤레이션을 달리하면서 그
간섭을 하면서 그 리카디안 모델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3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그 경쟁하면서 팔리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그 제품의 경쟁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뭐 추상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시장에서 특정적인 시장에서의 그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그 시장 기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기반설 입장에서는 그 참고로 이건 제가 주장한 겁니다. 세 번째 그 설은 시장 기반설 입장에서는 그 특별히 그 에임이라는 그 불확정적인 개념을 이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에임이라는 걸 그 판단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나라가 조치를 취했는데 전부 지 에임이 레지티메이트하다고 그러겠지. 그리고 뭐 에임이라는 게 조치를 취한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뭐 시민단체 전부 에임이 다른데 그거를 어떤 특정적 에임을 다시 확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에임을 뭐 확정했다고 그래도 그게 20조 샷보를 또 바이패스할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감내하면서 그걸 주장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임을 보자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시장의 조건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디안 마켓이냐, 에스키모 마켓이냐, 코리안 마켓이냐, 프란치 마켓이냐. 그리고 지금 비교 대상인 제품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과연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소주와 위스키, 아니면 피스코와 위스키 뭐 그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피지컬 프로퍼티가 같냐 다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한국에서 벌어진 건지 뭐 또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뭐 위스키든 뭐 로암이든 뭐 피스코든 뭐 위스키 뭐 소주건 그냥 닥치는 대로 마시는 거지 추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켓 베이스한 어널리스를 마켓을 보고 그 시장에서 피지컬 프로퍼티를 비교하든지 엔드유스를 비교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에임 앤 이펙트 티오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가되 20조도 살리되 각 시장 상황에 따른 그 정당한 규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어프로치가 지금 국제적으로 춤을 추고 있고 에임 앤 이펙트 어프로치는 어떻게 보면 애플렛 바디가 계속 리젝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얼라이브한 그런 어프로치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계속 미국 정부가 계속 에임 앤 이펙트 티오리에 입각한 그 서미션을 지금까지 계속 해옵니다. 미국은 계속 에임 앤 이펙트 티오리로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지면서도 계속 서미션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켓 베이스 어널리시스는 그 상당히 수용이 돼서 그 최근에 판결에 연대 보면 이제 그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시장이 다른 것도 좀 고려하면서 그 컨슈머의 헤빗이나 프레퍼런스나 이런 차이를 좀 고려한 그런 판결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EC 에스베스토스 케이스 발표할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거 신청 안 했나? 유로피안 성명 케이스, EC 성명 케이스. 그런데 읽어보면 그 소비자들의 어떤 헤빗이나 퍼셉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면이라는 게 벽에 바르는 저 머티리얼이죠. 그런 게 그 좀 더 해로운 머티리얼이 있고 캔서를 일으킨다고 돼 있죠. 근데 그게 좀 덜 해로운 그 머티리얼을 사용한 성면이 있고 그래요. 생면 제품이. 근데 이제 EC 지역은 어떤 성면에 대한 이제 위해성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컨슈머 퍼셉션이 헤빗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성면을 실제 살 때 이 성면이
캔서를 유발하는 그 도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걸 확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주로 캐나다로부터 수입해오는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성면은 못 팔게 해버리고, 좀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성면은 그냥 팔게 해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게 과연 3조 위반이 아니냐를 캐나다가 이제 제소를 했는데, 그 패널은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뭐 성면이 성면이지 라이크 프로덕트인데 그렇게 했는데, 애플렛 바디가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리젝트를 했습니다. 패널 리포트를 리젝트를 하면서 리버스를 했죠. 리버스를 하면서 컨슈머의 어떤 프레퍼런스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판결 그런 걸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무슨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그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켓 베이스 애널리시스를 실제로 수용한 거라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나오고 케이스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더 텍스 어저스먼트 그 리포트가 나온 70년대에 제시한 그 세 가지 기준, 물리적 특성, 용도, 세번 변경, 그걸 가지고 라이크 프로덕트이냐 아니냐를 판정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National Regulatory Autonomy, 각국이 좀 자율적으로 좀 정당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그 재량의 정도가 이렇게 낮았어요. 이 오토노미 레벨이 낮죠. 왜냐하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고 이거 뭐 다 라이프 프로덕트인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이걸 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좀 정당화하면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오토노미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낮은 거야. 이렇게 낮았는데, 그 에이맨 이펙트 티오리가 나오면서 92년, 94년도에 이렇게 이 오토노미 레벨이 갑자기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 라이크 프로덕트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정당한 정책을 취하라는 그 정당성만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 레귤레이터리 오토노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시 WTO가 설립되면서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인하면서 원래 어프로치가 맞다 그러면서 이게 쑥 들어오고, 근데 이제 EC 성면 케이스가 나오면서 2000년도에 그 지금 얘기한 뭐 컨슈머 프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좀 시장에서 봐라, 그런 누앙스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죠. 그 정부의 정당성을 보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컨슈머가 다른 퍼셉션을 갖고 있으면, 퍼셉션을 다르게 갖고 있으면 정부는 그걸 달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토노미 레벨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왁 하면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수렴한다고 보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느냐가 정부 정책의 어떤 오토노미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낮으면 그 반대 급부로 위에 공란이죠. 프리 트레이드를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한 그 목적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프리 트레이드를 위한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낮다는 것은 프로 프리 트레이드 경향이라는 거고, 그래프가 높다는 것은 좀 레귤레이터리 오토노미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런 여러 케이스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그냥 단순히 뭐 저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느냐, 국가의 어떤 규제의 정당성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느냐, 그 두 종류의 그 필로소피 간의 이제 대립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캠프하고 내셔널 레귤레이터리 오토노미 캠프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 국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게 롱텀 팔러시 메이커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또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서 이 3조의 해석을 놓고 해석이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조라는 그 심플하지 않지만 상당히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조항이 실제로 보면 자세하지도 않고 엄청난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라는 거고, 그게 국가의 엄청난 다양한 정책의 그 여지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거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언뜻 얘기했을 거지만 이 3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조항이고 가장 비중이 큰 조항이고 아마 여러분이 각종 시험을 보는데 피해갈 수 없는 조항이죠. 질문 있으면 항상 하세요. 제가 뭐 수업을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올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막 질문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3조를 이해하면 이제 FTA나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코리아 US FTA 같은 데도 이 내국민 대우 조항이 이렇게 기본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이 그 게트 3조에 따라서 다른 당사국의 제품에 대해서 내셔널 트리트먼트를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뭐 FTA를 맺어도 WTO 협정은 또 따로 있지만 양국 간에 특별히 내국민 대우를 이제 부여할 것을 이렇게 별도로 양자 협정으로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3조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인코퍼레이트 시키죠. 그래서 3조의 법리가 FTA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양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거 그냥 이거 하나 규정하면 됐지 뭐 이게 이렇게 있을까? 이 양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Regional Level of Government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있고 50개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 스테이트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정부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이 조항을 놓고 왜 우리 한국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바보같이 미국의 유리한 조항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았느냐? 왜냐하면 그 Regional Level Government는 미국의 스테이트를 말하니까 그 미국은 그러면 그 각 주에서 그 자기 주에 해당되는 그 대우 그것만 한국 제품에 대해서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 50개 주가 전부 다르니까 그 자기 주에 따른 대우만 한국 제품에 부여하면 되니까 굉장히 시행하기도 좋고 각 주 특성에 맞출 수도 있는데 한국은 Regional Level of Government가 없으니까 한국 스테이트가 없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위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보고 국산품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미국 제품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 전체 중에서 제일 유리한 대우를 미국 제품에 해줘야만 차별당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유리한 대우를 골라가지고 해줘야 되고, 미국은 그게 아니고 각 주 단위로 해줘야 되니까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한국 제품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바보같이 이런 조항을 받아가지고 한국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일방적이고 불리한 조항이다. 그래서 위에 거를 내국민 대우, 밑에 거를 내주민 대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쳐보면은 내주민 대우 그러면 이제 엄청난 비판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많이 믿으면 안 돼요. 또는 인터넷을 많이 믿으면 그런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개 주가 있는데 한국 제품이 뉴욕에 들어가서 뉴욕에서 팔린다. 워싱턴에서 팔린다. 시애틀에서 팔린다. 플로리다에서 팔린다. 그럼 실제로 팔리는 그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로리다 주정부나 워싱턴 주정부나 그런 데서 그 국산품 중에서 그 수입품과 또 경쟁하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제품 간에 차별을 안 할 의무를 한국 제품에 대해서 지는 거죠.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시애틀이라는 데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경쟁하는 미국 내 제품에 대한 그 주정부의 규제, 그것과 동등한 규제를 우리가 확보한 거기 때문에 왜 팔리지도 않는 뉴욕주 또는 텍사스 그런데 하여튼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리한 대우 그걸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걸 안 해주면 내국민대 위반이야 그렇게 주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면 실제로 경쟁하는 그 주에서의 그 미국 국산 제품은 오히려 그 주가 부여하는 대우니까 상당히 낮을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은 미국 전역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꼽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제품이 더 우대를 받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내국민대의 원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항을 둔 건데 that regional level government가 accord 하는 것과 less favorable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인데 그 연방제 국가는 이제 각 주가 많은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아 있고 세율이나 이런 게 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환경 규제도 우리는 중앙 집중형인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해돼서 해석되게 되면 오히려 한국 제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캘리포니아 수준을 따르게 되고 미국은 텍사스 그냥 그렇게 되면 동일한 경쟁하는 제품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둔 건데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FTA 같은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 이번 수업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EC asbestos 케이스하고 요 타일랜드 요 케이스 시가리아 케이스 이걸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발표한 학생이 옮겨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도 좀 읽어보고 오세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